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트 언어의 독보적 1타 강사 스페셜1 이재빈 강사입니다. 올해 2025년도 7월 20일에 있었던 2026년도 리트에 대한 해설과 기출 언어의 지문 해설과 그리고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에 대한 특강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6년도 리트 해설 및 분석 특강을 진행하기 앞서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가 누군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리트 언어의 1타 강사 이재빈 강사이고요. 제가 2022년도부터 리트 언어의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불과 3년 만에 리트 언어의 1타 강사가 되었고요. 사실 뭐 많은 분들, 많은 수강생분들, 수험생분들, 학원 관계자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기를 이렇게 강의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1타 강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수많은 제 수강생분들이 압도적으로 좋은 결과를 그동안 내주셨고 저의 강의, 모의고사 이러한 부분들이 3년 연속 출제 적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인 퀄리티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반응, 신뢰, 성적 상승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보람 있게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제가 문학상으로 등단을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수전강으로 미학, 철학 쪽 분야도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리트 언어의 강사를 하기 전에는 이 KMO 입상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학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과를 공부했던 경험도 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뭐 철학, 경제학, 과학과 같은 다양한 사고, 다양한 학문 소재를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 학문 분야를 굉장히 얇고 넓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독해력 테스트 시험인 것은 물론 맞지만 최근 경향에서는 수학적 사고 능력, 계량적 추론 능력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한 부분을 강의할 수 있는 유일한 강사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굉장히 리트에서 나오는 학문 분야들을 얇고 넓게 공부한 경력이 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2022년도에 리트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 당시에는 수강생 수도 제가 많지가 않았고 아는 사람만 듣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러한 이제 숨겨진 꿀강 이러한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수강생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초청을 해 주시게 돼서 작년에는 연세대학교에서도 강의를 진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리트라고 하는 시험은 당연하겠지만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시험을 봐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리트 강사를 시작한 2022년도에도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응시를 해서 100분이 99.1%, 그리고 25년도 시험에서도 제가 직접 응시를 해서 100분이 99.1%를 인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언어이해 시험을 직접 응시를 해서 성적을 인증하는 그러한 실전판 강사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성적표는 제 네이버 블로그나 해커스 로스쿨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 소개는 사실 이렇게 넘어가 보고요. 리트 언어이해 같은 경우가 이제 26년도가 어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21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로스쿨 응시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1000명, 2000명씩 증가를 하면서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트라고 하는 시험을 담당하는 그 기관에 이렇게 출제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책임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2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2년 단위로 리트 시험 같은 경우는 출제 경향이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학년도부터 이렇게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언어이해 시험이 아무리 뭐 응시생 수가 많고 로스쿨 입시 경쟁이 과열되었다라고 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냐, 너무 지문의 길이가 긴 거 아니냐, 약간 이러한 이제 출제진 측의 피드백이 있었어가지고 다소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난이도 상승 평균 하락 사이클이 약간은 진정이 되는 그러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5년도, 26년도 둘 다 비슷하게 유사한 출제 경향과 유사한 난이도로 17개 정도의 그러한 평균이 나오는 정도로 이제 출제 난이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21이나 24 사이에 비해서는 약간 쉬워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전의 리트 언어이해, 특히
19년 리트 언어 이해 시험이 개편이 되기 전에 정말 그 옛날 리트 시험에 비하면은 여전히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난이도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25년도랑 26년도가 스타일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또 명확하게 뚜렷하게 출제 경향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저 같은 경우는 리트 언어의 지문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다른 독해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히 모든 하나의 독해법을 모든 지문에 대해서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고방식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2019년에 개편이 되는 과정에서 법조인에게 요구가 되는 다양한 사고 능력들을 테스트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시험의 취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각기 다른 사고 능력들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다른 유형의 지문을 출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정보형 지문, 논리형 지문, 계량형 지문으로 이 지문의 유형을 분류를 하고 그 지문별로 이제 독해법을 강의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리트 시험이 뭐 정보형 지문이 어렵게 나오느냐, 논리형 지문이 어렵게 나오느냐, 계량형 지문이 어렵게 나오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난이도의 차이가 매년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년도 리트 같은 경우는요, 요 정보형 지문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뭐 논리형 지문, 계량형 지문도 물론 어렵게 나왔지만 정보형 지문도 좀 어렵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정보형 지문의 난이도가 높았었는데 26년도 리트 같은 경우는 정보형 지문이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논리형 지문과 계량형 지문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출제 비중도 증가하고 난이도도 상승을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5년도와 26년도 같은 경우는 이 정보형, 계량형 지문, 논리형 지문 중에 어떤 것에 강하냐에 따라서 25가 더 쉽게 느껴지는지 26이 더 쉽게 느껴지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약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평균이 형성되는 거에서도 이제 영향을 미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년도랑 비교를 했을 때 얘기인데요. 이제 하위권 수험생분들, 그래서 뭐 평균 아래인 수험생분들이나 뭐 평균 근처인 수험생분들이 뭐 20개 이하, 뭐 18개, 19개 정도까지 맞기는 사실은 25보다 26이 쉬워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정보형 지문들, 인문학 제재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분들이 조금 더 쉬워하시는 경향이 있고, 왜냐면 리트 수험생분들이 대부분이 문과 수험생분들, 뭐 인문학 계통 전공자분들이 많은 이 시험이기 때문에 정보형 지문을 좀 더 쉬워하시는 경향이 있고 우선적으로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과 수험생이나 이런 분들은 좀 정반대인 경우도 많지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쉽게 나왔고, 소재적으로도 문과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친숙할 만한 내용, 낯설지 않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위권 수험생들이 정보형 지문에서는 상당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위권, 중상위권 수험생들이 20개 초중반까지를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계량형 지문이나 논리형 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난이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2026년도 리트 언어이해 지문을 풀어봤을 때 논리형 지문과 계량형 지문에서의 난이도 상승에 좀 더 이제 눈이 갔기 때문에 평균이 살짝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감적으로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체 수험생들 풀 중에서 중하위권 수험생분들의 수가 더 많고 문과 수험생분들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논리형, 계량형 지문에서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쉬워진 것의 반영이 더 컸기 때문에 평균 자체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랑 2026년도가 평균이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뭐 같은 시험이다, 유사한 시험이다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어떤 지문의 유형이 어렵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25년도랑 26년도를 둘 다 풀어봤는데 어떤 게 더 쉽게 느껴졌냐, 어떤 쪽에서 주로 많이 틀렸냐에 대한 부분에 가지고 본인이 약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보형 지문은 쉽게 나올 것이고 논리형, 계량형 지문은 어렵게 나올 것이니까 요것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리트 출제진들 측은 의외로 어떻게 한다? 그 직전에 있었던 시험과 출제 경향을 다르게 바꿔서 기출만 풀어가지고 뭔가 기출 대비 꼼수 막 이런 걸로 점수를 올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출제 방향을 비틀어서 좀 쉽게 나왔던 거는 그 다음에 어렵게 내고, 어렵게 나왔던 거는 그 다음에 쉽게 내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25년도에서 26년도가 바뀐 것처럼 26, 27은 바뀔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 26을 또 비교했을 때 25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표준 점수를 생각했을 때 한 문제당 표준 점수가 언어 이해가 추리 논증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25년도는 언어가 어렵고 추리가 쉬웠기 때문에 언어가 좀 더 로스쿨 당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 26년도 같은 경우는 추리가 더 문제 한 문제당 표준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리가 좀 더 영향을 크게끔 나왔죠. 그러면은 언어는 이제 쉽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뭐 추리는 이제 어렵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한번 뒤통수를 쳐서 출제진들이 다시 한번 출제 경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 공부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다? 하수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통수를 맞기가 쉽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유형이 어렵게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약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문마다 유형이 뚜렷하게 다른 부분이 리트 언어 이해 시험의 특징이고, 그리고 단순히 독해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에는 2026년도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래프랑 뭐 x, y, z 이러한 변수, 심지어 전미분식, 전미분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대학교 때 수학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러한 식들이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고 뭐 사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약간 추리논증스러운 그러한 텍스트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흔히 말하는 독해력만으로 커버가 되냐, 독해력만 오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냐, 뭐 하나의 독해 방법만 가지고 다 풀 수 있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형별로 우리가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셔야 요게 어렵게 나오든 우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접근 전략을 가져가셔야 현명한 고수의 리트 대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026년도 리트 언어 이해에서 어떤 부분이 정보형 지문이고 논리형 지문이고 계량형 지문이냐, 이 부분부터는 이제 2026년도 리트 언어 이해를 풀어보신 분에게 더욱더 유용한 정보일 수 있는데요. 2026년도 언어 이해 지문에서 첫 번째 지문, 이제 지구법학 지문, 네 번째 현량과 역사학 지문, 마지막 구한말 전체 논의 지문 같은 요 세 지문이 전형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형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5년도 정보형 지문에 비해서 난이도도 쉽고, 특히 이제 첫 번째 지문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만 네 번째 지문이나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문의 소재 자체가 뭐 현량과라던가 뭐 구한말의 뭐 독립운동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문과 수험생분들한테는 국사 근현대사에서 들어봤을 법한 굉장히 익숙한 소재였고, 뭐 지구법학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출제 적중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뭐 고등학교 때의 뭐 생활과 윤리라던가 뭐 이런 과목에서 조금씩 언급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이 소재 자체가 너무 낯설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형 지문이 굉장히 평이했기 때문에 논리형 계량형 지문에서 어려운 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자체는 25년도랑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정치학이랑 경제학 지문이 대놓고 계량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논리형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장 반박 재반박식으로 가고 뭐 비판 강화 약화 논리적 사고 논증 이런 걸 물어보는 유형의 지문들이 두 지문이나 나왔고, 두 지문이 모두 현대철학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지문이 둘 다 현대철학 지문으로 나온 게 2019년 이후로 처음인데, 이렇게 논리형 지문의 출제 비중이 25년도보다 증가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치학 지문과 이제 경제학 지문이 둘 다 대놓고 계량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지문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 지문과 물리학 지문이 대놓고 지문에서 x, y, z와 같은 변수 아니면 이제 뭐 전미분식 같은 경우가 등장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 대학교 3, 4학년 수준의 수학적 방법론이 소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경제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만 저 때도 로스쿨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량경제학도 안 듣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계량경제학이 저희 학교는 지금은 제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전필이 아니었거든요. 3학년 과목이어서. 그래서 계량경제학 같은 경우는 뭐 경제학과생들도 잘 모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물리화학 지문에서 나오는 전미분식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미분적분을 공부를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제 특히 대학교 과정에서의 수학을 공부해보지 않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수식 자체가 굉장히 낯설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이러한 계량적 사고를 세게 낸다라고 하는 점이 2026년도 지문의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 어려워진 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형 지문 쪽이 상당히 쉬웠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중하위권 중심으로는 좀 쉽게 느낄 만한 여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 두 지문이 둘 다 두 번째 지문이 조금 더 쉽긴 하지만 뭐 거저주는 과학 지문이 없었다. 그래서 뭐 쉬운 과학 지문을 풀고 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뭐 특정 이제 계량적 문제, 수학 문제, 계산 문제를 버리고 다른 것만 푼다던가 이러한 식의 꼼수적인 접근이 적용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상위권 20개 초중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은 25년도랑 비교했을 때의 출제 경향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23, 4년도 더 이전과 비교했을 때의 출제 경향, 유지가 되었던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리면 24년도, 3년도에 비해서는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고 지문의 난이도 자체를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스타일보다는 선지 판단의 난이도가 증가를 해서 선지 판단에서 논리적으로 꼬아내는 그러한 경향성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형식 논리학이나 기호화 접근법을 하게 되면은 뭐 술술술술 풀리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식으로 기호화 사고로 단순화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틀리게 만들도록 하는 함정을 파는 경우의 빈도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 판단의 논리적인 원리도 수능 국어와 다른 리트만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학습하셔야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형식 논리학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틀리게끔 함정까지 판다. 그래서 선지 함정이 만들어지는 그 출제 원리까지도 학습을 하여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선지 판단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5년도, 26년도의 공통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 세 번째 부분을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문을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네 번째 지문, 현량과 도입 논쟁, 역사학 이 지문이 있습니다. 이 지문이 이제 10번, 12번 지문인데 지문이 상당히 쉬워요. 우리가 뭐 현량과 도입하자 뭐 조광조가 막 이렇게 했다가 뭐 중종이 뭐 조광조를 나중에 뭐 이렇게 버리게 되고 뭐 현량과 과거제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 우리가 국사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었는데 그 여인천하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뭐 거기 이제 나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쉽고 익숙해요. 어떻게 보면 수능 국어 지문보다도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벌써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해 보니까 10번 문제가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지문이 굉장히 쉬운데 10번 문제가 왜 그렇게 오답률이 높느냐라고 한다면 지문이 문제가 아니라 선지 판단 원리에서 굉장히 어렵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원리가 이제 많은 수강생분들, 수험생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원리냐? 이제 그 현량과랑 과거제 지문 그걸 읽다 보면은 특히 우리가 뭐 강사분들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막 기호화 막 해가지고 뭐 과거제가 있고 지문 읽어보면은 현량과가 있고 뭐 얘네 둘이 지문에서 차이가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이항 대립이다. 뭐 이렇게 칠판에 적으면서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뭐 혼자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능 국어 때부터 익숙하기 때문에 지문에 우리가 그냥 대충 어설프게 읽다 보면은 어떤 것만 머릿속에 남냐면 대충 과거제랑 현량과가 이항 대립적이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지문의 머릿속에 딱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이항 대립적 사고, 기호화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항 대립적 사고, 기호화 사고는 오독을 유발하기가 굉장히 쉽고 이러한 사고가 오독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출제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항 대립적 오독을 하는 사람들을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함정 선지를 대놓고 리트는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과거제랑 현량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대충 머릿속에 남았는데 딱 첫 번째 문제 1번 선지를 보니까 현량과 같은 경우는 과거제의 목적을 표방하였다? 분명히 지문에서 우리가 현량과랑 과거제가 이항 대립적으로 내가 기호화를 시켰는데 공통점이 있다? 당연히 적절하지 않지? 1번 선지 넘어가고 2, 3, 4, 5번을 보니까 답이 안 보여. 막 당황스럽다가 2, 3, 4, 5번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르고 넘어가서
이렇게 10번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항대립적 오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뭐 리트 강사분들이나 수능 강사분들도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항대립적 오독입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양 철학은 정심 중심적이다. 그럼 서양 철학은 뭘까?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빈칸에 올 것을 나도 모르게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냐면, 동양 서양 이항 대립이니까 동양 정신, 서양은 물질이지, 피, 나피, 당연히 서양 철학은 물질 중심이겠지,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이항 대립적 오독이라고 하는데, 동양 서양 정신 물질 뭔가 짝이 맞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문의 내용이 뭐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뭐 지문의 내용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동양 철학은 정신 중심적이지만 서양 철학은 물질도 중시하면서 동시에 정신도 중시했다. 그럼 지문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독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항 대립적 오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오독을 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이러한 오독을 저는 이항 대립적 오독, 바보들의 사고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항 대립적 오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독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제랑 현량과가 이항 대립이라고 딱 머릿속에 박히게 되면은, 그럼 과거제는 과거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니까 당연히 현량과는 어떻다? 현량과의 목적은 과거제의 목적과 다를 것이다. 피, 나, 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오독, 바보들의 사고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호와 독해를 맹신하신 분일수록. 근데 지문의 내용은 어떻다? 그렇지가 않다. 과거제와 현량과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목적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문에 직접적으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어도 지문의 내용이고 지문의 내용을 이해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항 대립적 오독을 한 사람들을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대놓고 출제진들이 이항 대립적 오독을 한 사람들을 못 맞추게끔 선지를 딱 앞에다가 배치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선지 판단 원리는 제가 작년 정규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특히 막판에 이걸로 제가 낸 문제들, 제가 만든 문제들 중에 이항 대립적 오독을 반영한 문제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 강의 때문에 이 문제를 맞았다, 이러한 피드백도 시험 직후에 많이 받았었고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이번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25년도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나왔었고 24, 23년도에도 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모르냐, 왜 이제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가냐, 그냥 이제 단순히 뭐 기출 분석을 할 때, 기출 강의를 들을 때 이게 왜 답이 되냐에 대한 설명만 듣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기호화 사고법에만 의존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출제 원리도 모르고 잘못된 출제 원리를 가지고 오독을 해서 틀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가 쉬운데, 그러한 스타일이 최근 리트의 출제 경향성이다 라는 것이죠. 이항 대립적 오독을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그 원리를 정확하게 습득을 하셔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만이 강의를 한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제가 이러한 출제 원리적인 면에서도 적중을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소재적으로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었고 모의고사에 출제했고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제가 다루었던 내용들에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러한 출제 적중, 이러한 부분들이 워낙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에이 뭐 과장이겠지,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출제했었던 모의고사 문제 자료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도 작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제가 뭐 과장이나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문에서 나왔던 우리가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도 법적 인격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작년에 제가 기초 베이직 모의고사에서 출제했었던 지문이고, 그리고 실제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후견인을 통해서 부여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독해해 주는 것도 중요한 원리였는데, 그 부분도 제가 출제했던 모의고사에서 후견인을 통해서 동물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지문, 계량정치학 지문에서
이제 이 쉐보르스키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 쉐보르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유권자들, 시민들이 민주주의 자체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마찬가지로 기초 강의에서 출제했었던 모의고사에서 쉐보르스키라고 하는 정치학자 그대로 나왔고, 그 사람의 모델이 민주주의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닌 최소주의적 관점을 하는 정치학자의 모델이 제가 출제를 했었었는데, 그 부분도 유사하게 적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대놓고 이제 제가 출제했던 것과 논리적인 원리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고, 소재에도 제가 다루었던 것이 이 수의주의 논쟁이라고 하는 지문인데요. 이제 현대 인식론 쪽에서 나온 게 리트 언어이해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현대 인식론에서 나올 수 있다. 제가 이제 뭐 출제 예측 이런 거에서도 언급했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강의가 끝나고 제 카페에 그걸 글을 적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현대 인식론 쪽에서 나왔네요 하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역사학 지문이 이제 조선왕조실록에서 대화형 텍스트를 가지고 낸 문제인데, 제가 조선왕조실록에서 대화형 텍스트가 한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 작년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대화형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그대로 나온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루는 이제 수의주의 논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현대 인식론의 쟁점인데, 일단은 소재적으로는 제가 이제 철학 배경지식 특강이라고 하는 특강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믿음 비의지론, 믿음 의지론 사이의 논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소재 자체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조금 다른데요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철학 내용들, 특히 현대 철학 같은 경우는 다 영어권에서의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명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믿음 의지론, 믿음 비의지론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했었었는데, 이제 명칭 자체는 뭐 수의 불수의로 나왔지만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출제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를 하는 원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따 해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믿음이 수의적, 모든 믿음이 불수의적. 이것도 우리가 수의주의, 불수의주의라고 한다면 이 논리적으로 대립이 돼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오독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논리적인 원리로 물어본 선지였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선지 출제 원리 많이 냈던 방식입니다. 제가 환원주의, 비환원주의 사이의 논쟁을 가지고 출제했던 질문이 있는데, 환원주의와 비환원주의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떠한 정신 상태도 비환원이다, 모든 정신 상태가 비환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독한 것을 주의하게끔 선지를 낸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동일한 논리적인 원리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6번째의 계량경제학 지문, 제가 이거는 경제학과 전공자들도 모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통계적 추론, 계량적 추론이 어려운 지문으로 나오는 것이 최근 리트의 출제 경향이기도 하고 수능 국어의 출제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수학과 통계학과 수업도 어느 정도 들었었고 계량경제학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쪽에서 나오는 건지를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출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에서 반박, 재반박이 이루어지는 부분, 제가 작년 파이널 모의고사 4회에서 상관관계가 있어도 인간관계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장 반박하는 내용, 강화약화 문제 똑같이 제가 냈던 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 심화 강의에서 대놓고 상관관계, 인간관계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강의를 작년에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그대로 다 다루었던 내용이고, 이거 한 번만 다룬 게 아니라 심화 강의 모의고사에서도 다루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8번째 지문 같은 경우 우리가 행위, 무의, 비대칭성 논쟁이 프랭크퍼트 스타일 사례에서 제시가 되는데, 이 프랭크퍼트 스타일 사례라고 하는 것의 지문의 내용 핵심이 뭐냐면은 대안 가능성이 없어도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이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논쟁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프랭크퍼트의 주장, 자유의지가 없어 대안적 가능성이 없어도 자유의지가 있으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내용 제가 그대로 심화 강의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했던 바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트 기출지문만 가지고 돌리고 하는 식의 강의가 아니라 정규 기본 심화 강의에서부터 매 챕터별로 제가 만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논증형에서의 제가 만든 문제에서 제가 그대로 다루었던 프랭크퍼트 이름만 유언이 일치한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완벽하게 일치하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냈던 문제에서 대안적 가능성이 없어도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이면 책임이 부과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의 핵심적인 원리여서 대안전 가능성이 없어도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선지들 제가 맞는 선지로 냈었었는데 올해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그 부분이 연결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제가 엔트로피 이 부분 언급했던 것까지 해서 많은 부분이 출제 적중을 했다. 그래서 제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셨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당일날 보내주신 뭐 성적 상승 후기라던가 뭐 출제 적중의 내용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 제 네이버 블로그에 그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만 이런 것이 아니라 강의를 시작한 3년 동안 매년 이러한 특별한 스페셜한 결과를 발휘를 했기 때문에 제가 3년 안에 새로운 1타 강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1타 강사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완벽한 강의, 그 이전에도 당연히 완벽한 강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강의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던 지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세 번째 정시학 지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지문 같은 경우가 오답률이 높고 이제 로스쿨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변별력이 있었던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정규 강의나 아니면 이제 기출 해설 강의에서 다 모든 지문을 다루겠지만 요 공개 해설 특강에서는 이제 그 중요한 5개 지문 중심으로 이 해설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기출 해설 강의를 이제 진행하는 시점은 아직 이제 공식적인 해설이 발표가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아했던 게 리트 같은 경우는 시험이 끝나고 공식 해설, 공식 답안이 나오기 전까지 뭐 이런 거를 막 해설 강의나 뭐 이런 걸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시험이 끝나자마자 뭐 너도 나도 막 이렇게 해설 강의를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리트가 너무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도에 강의를 시작한 이후부터 이 공식 해설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해설 강의를 진행했었고 그 부분을 이제 해커스 로스쿨 유튜브에 올려왔었었는데 뭐 공식 해설과 비교를 해보셔도 제 해설이 항상 정확한 해설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행한 해설도 뭐 나중에 이제 공식 해설과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 제가 이제 아까 뭐 쉐보로스키 관련된 출제 적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량 정치학을 이제 계량적으로 접근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리트 언어이해에서 고난이도로 내기 위해서 정치학이 계량 정치학으로 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어나 방법론이나 사고 방식 같은 것들이 계량적 사고 툴, 계량적 사고력을 상당히 요구하는 지문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쉐보로스키 요 부분뿐만 아니어도 제가 이제 그 계량적 사고 툴, 이제 심화 강의에서 제가 계량적 사고 툴을 다루는데 그때 정말 많이 제가 반복해서 강의하고 강조했던 단어가 바로 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직접적으로 리트 언어이해에 나온 것은 요번이 이제 처음인데 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작년 심화 강의에서 직접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량적 지문을 읽으려면은 꼭 알아두어야 되는 사고 툴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양적 상충관계라고 하는데 이 양적 상충관계라고 하는 용어나 개념으로서는 많이 나왔어도 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단어로 직접적으로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저는 이제 강의에서도 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뭐 행위, 선택 같은 거를 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고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상세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가장 베스트가 되는 최적화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계량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이 계량적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했고 그 부분이 특히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8번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그 지문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뭐 선출된 정치인이 쿠데타 아니고도 나쁜 짓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조작이다라고 하면서 작은 따옴표가 쳐지면서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용어가 일상 용어가 아니라 겉보기에는 일상 용어랑 비슷해도 학술 용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치학, 경제학 이러한 지문들처럼 개량적인 지문들은 제가 어떻게 독해해야 된다?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로 독해해야 된다. 사고력 틀 자체를 우리가 개량형 지문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도 뭐 조작, 주작 뭐 이런 단어들 쓰지만 개량적 지문에서는 뭐다? 변수다. 즉 양적인 값을 가진 변수란 얘기입니다. 그럼 양적인 값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작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조작을 플러스 5, 플러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0과 같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개념적인 용어가 아니라 양적인 값을 부여할 수 있는 개량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조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나데이 법비 문장 구조로 명백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조작은 하면 할수록 집권 가능성을 올리는 증가 관계에 있는 조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집권자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모델을 살펴보자. 제가 말씀드리는 안내 문장이죠. 두 가지 모델이 나오겠구나 생각하면서 읽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기억 모델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로 이론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 정책 이념거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정책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반비례하는 효용의 크기를 가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량적 텍스트, 개량적 사고 툴이 체화가 안 되시면은 딱 보자마자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체화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증가 감소와 같은 관계, 그러면 정책 이념 가까울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떠오르셔야 되겠고 이러한 부분은 내용적으로도 이미 리트 기출에 많이 나왔고 저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정책 이념도 뭐다? 단순히 개념적인 용어가 아니라 개량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뭐 진보면 마이너스 5, 뭐 극보수면은 플러스 7과 같이 숫자화할 수 있는 양적인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정책 이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변수로 우리가 조작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비례하는 효용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비례 반비례이기 때문에 자칫 오독하실 수가 있겠지만 조작을 많이 할수록 효용이 감소한다,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리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내재적으로 선호한다. 여기서 이제 이 내재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내재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이것도 제가 기초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특히 환원이라고 하는 단어랑 관련이 되어 있는 리트 기출질문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 좋아한다.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 가치를 부여한다. 민주주의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경제가 성장하고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외재적 가치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 가치를 부여한다가 이제 내재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지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때 이제 조작도 하고 나랑 정책 이념이 비슷하고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책 이념에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과 조작에서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해가지고 투표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드 오프 양적 상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유권자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권자라고 하는 행위 주체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작을 할 경우에는 내가 당연히 조작을 하면 선거가 나한테 유리해지니까 플러스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작을 하면은 민주주의를 중시 여기는 특히 중도 유권자들 같은 경우가 싫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고려해서 조작의 정도, 제가 양적인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양적인 정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니은 모델에서는 이 나오면서 우리가 먼저 내재적인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럼 이 부분이 우리가 앞부분과는 모델에서 어떠한 부분 차이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매력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에서 비교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정부의 질, 매력이 높은 후보자를 반영하는 정부의 질로 인한 플러스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미래에 매력이 높은 사람을 뽑을 가능성에 의한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해를 못할까봐 직접적으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니은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어떤 경우까지 조작을 하게 되냐, 이러한 부분으로 설명이 이어졌기 때문에 니은 모델에서도 유사하게 어떠한 정도까지 조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글이 마무리가 되겠구나, 우리가 예상하면서 읽어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글의 핵심적인 주제,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 뽑아라 하면은 조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은 조작을 어느 수준까지 하게 되냐라고 하는 것으로 각각 모델이 글의 흐름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매력적인 도전자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은 집권자 프리미엄이 커진다라고 해서 또 새로운 개념이 제시가 되고 있죠. 요것도 이제 뭐다? 우리가 양적인 개념,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로 읽어주셔야 되고, 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심화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용어입니다.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영어권에서는 굳이 뭐 학술 용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많이 쓰는 용어인데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리스크 프리미엄 뭐 이런 단어들 이제 경제학과생들은 아시는 용어인데, 뭐 남들이 안 하는 좀 더 위험한 선택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는 기대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그럼 집권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집권자이기 때문에 다른 도전자에 비해서 유리해지는 정도를 의미할 텐데, 그것이 조작을 하면 할수록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작이라고 하는 변수와 집권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변수 사이에 증가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리미엄이 0이지만 조작을 하면 할수록 증가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조작을 많이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매력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경우로 결과를 제시를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집권자가 매력이 아주 높은 경우, 매력이 아주 낮은 경우라고 하는 것을 각각 우리가 지지 속의 퇴행과 반대 속의 퇴행이라고 하는 용어로 얘기를 해주면서 요 경우에 조작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요 경우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뭐냐? 조작과 증가 관계에 있는 집권자 프리미엄이 플러스 관계가 되고, 근데 조작을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 민중봉기나 쿠데타 같은 걸로 내 권력을 아예 잃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뒤집힐 위험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마이너스로 고려해서 두 가지 사이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모델을 마찬가지로 계량적 사고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 같은 경우 제가 작년 강의에서도 설명드렸고 리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논리적인 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원리를 설명드렸냐면,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거짓이다 라고 하는 원리를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과 명제 같은 단원에서 많이 배웠듯이 우리가 뭐 동물이면 인간이다, 인간이면 동물이다, 이런 것들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이면 인간이다는 거짓이고 인간이면 동물이다는 참이 되죠. 왜 그러냐? 동물이면 인간이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반례, 동물이 더 넓은 범주이고 인간이 더 넓은 좁은 집합 범주이기 때문에 뭐 오랑우탄, 뭐 돌고래, 뭐 원숭이 이런 것들이 반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가면 논리적으로 거짓인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민주주의를 퇴행을 설명하는 모델들은 기역과 니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주주의 자체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역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역 니은이면 기역이다 라고 하는 선지와 같기 때문에 논리적 값이 명확하게 거짓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권자와 집권자가 전략적 선택을 한다.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조작을 얼마만큼 할지를 집권자가 정하고 유권자는 누구한테 투표할지를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핵심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번 선지가 명확하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역에서 중도 성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높게 고려한다라고 했던 것이지 정책 이념을 아예 쓰지 않는다, 변수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지지 속의 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니은 모델의 두 가지 결론, 조작, 주작을 많이 하는 경우에서 집권 정부의 매력이 매우 높을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집권자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지 속의 퇴행과 반대 속의 퇴행과 같이 조작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조작과 프리미엄은 증가 관계였기 때문에 0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지문의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번 선지가 명확하게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7번 문제 1번 선지와 같은 출제 원리는 뒤에 지문에서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가 이제 겉보기에는 숫자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막 어려워 보일 수도 굉장히 이제 계량적 추론과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계량적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7, 8, 9번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오답률이 높고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선지가 아마 4번 선지를 골라서 틀리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 4번 선지가 리트에서 굉장히 자주 내는 선지 출제 원리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명확하게 쉬운 선지들은 1번, 2번, 5번 선지는 굉장히 쉬운 선지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5번을 고르신 분은 사실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3, 4번에서 4번을 고르신 분은 약간 아까워요. 한 70% 정도의 이해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부분에서 왜 3번 선지가 답이 되고 4번 선지가 답이 되지 않는지가 사실 리트에서 굉장히 변별력이 있는 출제 원리, 반복되는 출제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1번 선지를 보시면 잠재적인 도전자의 집권 가능성 같은 경우가 니은에서 우리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비교를 하는 요소에서 유권자가 미래의 도전자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요소로 반영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니은에서 제외된다가 명확하게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퇴행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작이라는 변수가 언제 높아질까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리가 니은에서는 오히려 도전자에 비해서 집권자의 매력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 조작이 많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슷할 때라고 하는 요 니은에 대한 서술이 명확하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선지를 봤을 때 어떠한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냐면 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니은 단락에서는 분명히 직접적으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단락에서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3번 선지에서는 요 기억에서 트레이드 오프라는 단어가 등장을 안 했는데 트레이드 오프라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적절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3번 선지를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형적으로 리트가 많이 내는 함정 원리입니다. 리트는 어떤 사람을 틀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냐면 지문의 내용적인 부분을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겉핥기식으로 제가 이제 겉핥기 독해, 눈알 굴리기 독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겉핥기식으로 눈알 굴리기식으로 읽은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함정 선지를 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니은 단락에서만 등장을 했고 기억 단락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았지만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원리 자체가 뭐냐? 플러스적인 요소와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양적 상충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고려하는 행위의 원리를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단락에서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기억에서 유권자와 집권자가 행동하는 원리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요것도 요것도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얘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어떤 변수 사이에 우리가 그러면 트레이드 오프냐라고 했을 때 기억과 니은이 기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 이념과 민주주의 가치, 니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 정부 질과 미래 민주주의에서의 이 교체 가능성,
변수와 변수 트레이드 오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비교가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 단락에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3번 선지는 뭐가 될 수가 있다? 정확하게 맞는 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겉핥기식 독해, 눈알 굴리기식 독해,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기억 단락에서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단어가 없네, 틀리네 라고 생각하신 분은 정확하게 리트 시험이 틀리게 하는 방향으로 속아 넘어가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겉핥기 독해를 하는 사람들을 틀리게 만드는 선지 출제 원리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지를 보시면 4번 선지가 은근히 헷갈릴만 한 게 우리가 이제 조작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고 기억에서는 득표, 간표 정확하게 반영을 했죠. 근데 니은에서도 뭔가 이제 프리미엄이란 단어랑 조작이랑 증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면은 뒷부분도 맞네라고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문에서의 원리는 뭐다? 트레이드 오프의 원리라는 거죠. 트레이드 오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 트레이드 오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 모델에서는 득표 플러스와 간표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조작을 결정한다.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니은에서는 뭐냐면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증가하게 되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값이고 그게 원래는 0이었다가 조작을 하면 할수록 증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 프리미엄과 앞으로 프리미엄 사이의 차이는 그냥 뭐가 된다? 조작을 하면 할수록 변화하는 프리미엄의 변화량, 즉 플러스 값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차이를 따지려면 마이너스 값까지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조작을 했을 때 따라오는 마이너스 값이 뭐냐? 그거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위험. 지문에서 나왔듯이 그러면 조작을 얼마까지 높이느냐? 조작을 너무 많이 하면은 쿠데타나 민중봉기에 부딪혀서 아예 권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요소를 감수할 수 있는 정도까지 조작을 높여서 프리미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된다? 니은에서는 프리미엄과 위험 간의 차이를 따져야 된다라고 해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정확한 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8번에서 기존 니은 선지처럼만 하면은 플러스 부분만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정확한 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 문제의 4번 선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충 언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읽어주면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계량적으로 변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두 반영하고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4번 선지가 명확하게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언어 문제처럼 보이지만 계량적 사고를 물어보는 계량적 추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선지가 적절한 선지라는 것이고요. 5번 선지는 뭐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제 조작을 어느 경우에 사람들이 조작을 허용하냐? 도전자의 높은 매력도가 아니라 집권자의 높은 매력도인 경우였고 이 반대 속의 태행 같은 경우도 도전자가 매력도가 낮아도 라고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니은에서 도전자를 집권자로 바꿔야 맞는 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 5번 선지는 뭐 겉보기로 우리가 풀어도 쉽게 풀 수 있겠지만 3번, 4번 선지가 굉장히 고난이도이고 리트에서 많이 내는 출제 원리인데 이 겉핥기 독해, 눈알 굴리기 독해, 수능 그림 찾기로 푸는 사람들을 틀리게 하고 계량적 원리를 이해한 사람을 맞게 한다 라고 하는 리트에서 반복되는 출제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뭐 그래프가 등장하고 이래서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에서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느냐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발문에서 기억의 관점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과만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 기억에서 두 개의 변수가 뭐였냐면은 좌우라고 하는 정책 변수와 민주주의를 얼마만큼 가치를 부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2에서는 2015년 16년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중도파가 많았던 거에서 양극단으로 되는 좀 우리나라 상황과도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V2가 R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과 L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정책 거리는 우리가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신념도에서 민주주의를 높게 여긴다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V2가 R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V2가 R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과 그 다음에 V3가 R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을 물어보고 있는데 V2는 R과 가로축 정책 이념 거리도 가깝고 민주주의 중시도 비슷한 반면에 V3는 R과 좌우 거리도 멀고 민주주의 중시하는 정도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좌표로 보든 Y좌표로 보든 거리가 가까운 V2가 R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쉽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V4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우쪽으로 극단에 있고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 L 후보와 가로축 거리도 멀고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L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작을 했을 때 손실이 가장 많이 어디서 발생한다? 중도 후보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기억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도 후보가 어떻게 됐다? 10년 후에 감소를 했기 때문에 중도 후보들이 조작하면은 투표를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손실의 정도가 중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작을 것이다. 정확하게 추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3번 선지와 4번 선지 같은 경우가 원리적으로 우리가 상반된 선지이죠. 그럼 L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주의를 중시하지 않는 후보이기 때문에 조작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러한 후보가 여기서 L 후보일 텐데 그러면 그 후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조작하는 거를 용납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언제 용납을 해준다? 이제 민주주의의 훼손 정도를 감수하더라도 효용 증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증가를 해야 조작을 서슴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라고 해야 내용적으로 맞기 때문에 4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 중도파 V1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수가 감소했죠. 그러면 중도가 감소하면 조작을 해도 당선되기가 쉽기 때문에 L 후보는 조작을 높일 것이다. 정확한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5번째 지문 13, 15번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논리형 지문에서의 사고 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냈었던 모의고사 문제들과 굉장히 비슷한 그리고 이제 소재도 제가 다루었었던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이 수위주의 논쟁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대 인식론 쪽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주장 반박, 재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를 정의를 해야 된다? 수위주의 논쟁을 얘기하려면 개념 정의가 들어가야 되고 전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형 지문의 앞부분에는 개념 정의나 전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를 해 주면서 마음대로 믿는다, 수의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즉각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제와 정의를 얘기해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의적 믿음이 존재한다. 일부 믿음은 수의적 믿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과 모든 믿음은 불수의적이다라고 하는 이 대립되는 입장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또 다른 쟁점과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함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 저도 뭐 출제를 했었고 잘 아시는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위, 마땅히 우리가 뭐뭐 해야 된다,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비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함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대우 명제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걸 의미한다? 능력이 없으면 당위도 없다. 즉 뭐뭐 할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무나 책임을 부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믿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불수의주의처럼 우리가 믿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당위도 없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식적 불수의주의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인식적 수의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듯이 부여할 수 있다.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수의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논변이 있다라고 하면서 수의주의 입장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스턴 같은 경우는 인간 심리에 근거해서 수의주의에 반대한다라고 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올스턴의 논증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올스턴의 논증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논리적인 기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기법이냐면 제가 논리형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분할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분할이라고 하는 기법은 뭐냐면 모든 경우의 수를 뭐 한 가지나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로 경우의 수를 쪼개서 내가 뭐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1번 경우에서는 내 말이 맞다, 2번 경우에서는 내 말이 맞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내 말이 맞다 라고 논증하는 방법을 제가 분할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스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증거력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대하는 증거와 이제 지지하는 증거가 증거력이 이제 비슷한 경우와 거짓임이 분명한 경우, 그래서 거짓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수의적 믿음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증거력이 비슷한 경우에도 수의적 믿음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의적 믿음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을 경우의 수를 나눠서 논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믿음의 개념 분석에 기반한 불수의주의도 있다라고 하면서 수의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학자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논리적인 기법은 뭐냐? 귀류법입니다. 그래서 귀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당신의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요러요러한 모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틀리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인데, 이 윌리엄스 같은 경우처럼 우리가 이 귀류법에서도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개념에 따르면 모순이다 와 같은 귀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안내 문장에서도 말을 해주듯이 믿음의 개념 분석에 기반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의적 믿음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개념과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수의적 믿음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방법? 귀류법을 사용해서 수의주의가 맞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와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로니미 같은 경우도 역시라고 하는 것에서 봤을 때 유사하게 개념적으로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정교한 논리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성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 우리가 이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을 목표로 하는 태도다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의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를 해주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인 기법을 사용해주고 있냐면 개념 쪼개기라고 하는 논리적인 기법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관련 이유와 태도 관련 이유라고 하는 것으로 개념 쪼개기를 해준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믿음 이유라고 하는 것을 뭐랑 뭐로 쪼갤 수가 있다? 내용 이유와 태도 이유로 쪼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의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내일 비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태도 관련 이유로 믿음을 형성해야지만 우리가 뭐가 된다? 이 수의적 믿음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념 정의상 참과 거짓과 무관하게 이유를 갖는 것이 태도 관련 이유고, 믿음은 참을 목표로 하는 태도다라고 정의가 되기 때문에 참과 거짓과 무관한 것, 참을 목표로 하는 것, 모순이기 때문에 얘가 안 된다. 그러므로 수의적 믿음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논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귀류법이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니 이것도 논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수의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거짓과 무관한 이유, 태도 이유로 정의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 목표로 하는 태도라고 정의를 해서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 모순이다, 그러므로 수의적 믿음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논증인데, 개념 정의를 애초에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의성을 정의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믿음을 나름의 방식으로 정의해서 수의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서 수의적 믿음은 불가능하다. 요게 이제 히로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논증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전형적인 규律법입니다. 개념 정의에 의존한 규律법이라는 것이죠.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전제, 일단은 우리가 논쟁을 하려면 정의와 전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단락 부분에서 주로 나온다. 그래서 수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죠? 우리가 즉각적으로 믿음을 만들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의적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오래 걸리더라도 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한 오답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 정의에서 오답 포인트를 만든 선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제에서 어떤 부분이 있다? 상상하는 거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믿는 것은 원하는 대로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3번, 2번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부분에서 나온 것이 뭐였죠? 우리가 수의주의 같은 경우는 믿음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과 연결이 되고 상식적인 입장, 불수의주의 같은 경우는 믿음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능력이 없으면 당위도 없다라고 하는 입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문적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불수의자는 심리적 근거에 기반해 수의주의에 반대한다인데 이게 사실은 출제 원리가 뭐랑 똑같은 것이다. 저희가 7번 문제 1번 선지와 출제 원리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죠?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가면 논리적으로 오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등장한 모든 불수의주의자 누구죠? 올스턴, 윌리엄스, 히로님이 3명이죠. 그래서 모든 불수의주의자는 올, 윌, 히 3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누가 있다? 심리적 근거에 기반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올스턴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동물이면 인간이다와 같이 올, 윌, 히면 올이다 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거짓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칸트의 주장이 여기에서 나온 게 뭐다?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당위도 없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 했다는 이유로는 비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한테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선지와 같이 믿음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이었죠. 그 다음으로 14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유사한 출제 원리로 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많이 냈던 그러한 형식입니다. 기억 같은 수의주의 같은 경우는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도 적용이 돼서 믿음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과 연결이 되었던 것이고, 니은 불수의주의는 수의적 믿음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수의적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겠죠. 반면에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모든 믿음이 수의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최소한 어떤 일부 믿음은 수의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모든 믿음이 불수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니은이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의주의, 불수의주의 잘못 이항드립적 오독을 하게 되면은 모든 믿음 수의, 모든 믿음 불수의라고 사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함정선지로 나올 수 있다. 제가 정확하게 작년 파이널 모의고사 9회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똑같은 논리적인 원리가 여기에서 3번 선지에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전제라고 하는 부분들, 믿음은 참이라고 생각함, 당연히 그 공통전제 하에서 논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수의주의가 믿음도 비난 가능하다, 믿음도 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관행과 더 잘 연결된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13, 15번 문제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고 가장 어려웠을 문제가 15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려운 포인트가 아까 제가 8번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겉핥기시 독해를 했냐 안 했냐, 그 지문의 논리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내용적으로 이해를 했느냐를 평가하는 전형적인 리트식의 고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8번 문제에서 3, 4번을 고민하신 분들이 그래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 15번 문제는 이 3번과 5번에서 고민하신 분들이 가장 그나마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1번, 2번, 4번 선지는 굉장히 명확한 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사례가 내가 합격할 거라고 믿으면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례가 제시가 되었죠. 올스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증거력이 엇비슷한 경우나 거짓이 증거력이 많은 경우, 그래서 내가 말한 이러한 경우에서는 뭐가 불가능하다?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올스턴의 논리였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뭘로 적용해보면, 대우 명제로 적용을 해보면, 만약에 어떠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말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증거력 차이가 있어서 참 증거력이 거짓보다 많은 경우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함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스턴의 입장을 우리가 대우 명제로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거짓이 증거력이 높거나 아니면 증거력이 같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럼 대우 명제는 뭐죠? 만약 진정한 믿음이면 참 증거력이 거짓 증거력보다 많은 경우이다. 우리가 대우 명제로 정확하게 반영한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참 거짓과 무관한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의적 믿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 거짓과 무관하다면 수의적 믿음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정확하게 적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로니미에서의 개념 쪼개기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그 믿음의 이유를 내용 이유와 태도 이유로 쪼개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 뭐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유로 믿음을 갖는 것을 태도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덜 긴장할 것 같아, 더 합격할 것 같다라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경우는 정확하게 뭐랑 연결된다? 태도 이유랑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태도 이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것을 수의적이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히로니미는 정의를 해서 참을 목표로 하고 있는 행위와 태도 이유는 모순이기 때문에 수의적 믿음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히로니미의 논리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A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4번 선지에서 봤듯이 히로니미가 보기에는 태도 이유로 만들어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태도 이유인데, 참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히로니미의 정의에서 참을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의 정의이죠. 그런데 이 믿는다의 정의와 태도 이유라고 하는 부분이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이 히로니미의 논리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A가 참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는 히로니미는 절대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선지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로니미가 어떠한 논리로 이것이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3번 선지를 확신을 가지고 골라주실 수 있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요. 근데 이제 5번 선지를 아마 이제 고민하시다가 골라서 틀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윌리엄스와 히로니미의 단락이 귀류법이다 정도를 좀 어느 정도 어설프게 판단을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고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 이제 귀류법에서 그럼 모순이 되는 부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히로님이랑 윌리엄스 단락에서 능력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능력. 그러니까 뭔가 능력의 모순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읽었을 경우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모순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윌리엄스와 히로니미는 모순이 되는 부분이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초인적인 존재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안내 문장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듯이 윌리엄스나 히로니미는 뭐랑 모순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냐면,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 없다의 모순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 정의를 우리가 믿음이나 수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개념 정의를 하면, 즉 개념 분석을 해보면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거짓이다, 그러므로 불수의주의가 맞다 라고 하는 논증이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윌리엄스나 히로니미는 모순이 되는 포인트가 개념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지, 인간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뭔가 우리는, 능력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표피적으로 겉핥기식으로 읽게 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 이렇게 오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오독을 한 사람들을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함정선지가 5번 선지라는 것이죠. 이해 가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논리적인 원리로 아주 명확하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 3번 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이 6번째 지문, 계량경제학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는 없을 수가 있다. 인과관계는 없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작년에 심화 강의에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대놓고 냈던 부분인데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도 경제학에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느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경제 성장의 제도의 발전이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양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제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상관관계로 증가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인과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아니라 역이거나 아니면 제3의 숨은 변수가 존재한다거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만 가지고는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과관계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통계적인 기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도구변수법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변수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원리가 핵심이냐, X와는 우리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Y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도구변수로 우리가 삼아서 요 도구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X-hat, 요거를 이제 X-hat이라고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요 X-hat과 Y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인과관계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도구변수 기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것을 다시 이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도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이 잘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착취적 제도가 들어서서 오히려 못 살게 되고, 못 살던 지역에서는 포용적 제도가 도입이 돼서 오히려 잘 살게 되더라와 같은 이러한 이제 번영의 역전이라고 하는 현상을 관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도구 변수로 사용해 볼 수가 있냐면, 식민지 초기의 유럽인들의 사망률이라고 하는 과거 유럽인 사망률을 우리가 도구 변수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과거 유럽인 사망률은 좋은 도구 변수가 되어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따져볼 수가 있냐면, 정말 이 사람이 도구 변수를 잘 찾아낸 것이 맞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으로 우리가 주장 반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구 변수의 요건이 뭐였죠? 우리가 X, Y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도구 변수의 요건은 X와 Z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고 Y와 Z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도구 변수의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유럽인의 사망률과 현재 제도 발전 수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오늘날 제도 발전 수준이라고 하는 X와 이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증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높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이제 이 높다라고 당연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오늘 제도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과거 유럽인 사망률과 오늘날 제도 사이에도 여전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요건은 뭐냐? 경제 성장과 과거 유럽인 사망률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쟁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뭐 원주민 사망률이나 오늘날 사망률이면 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없다라고 반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도구 변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건으로 X와 Z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아야 되고 Z와 Y 사이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있냐 없냐 있냐에 대한 반박 재반박으로 요건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반박 재반박, 반박 재반박으로 글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수강생분들이 제가 이제 심화 강의에서 아예 대놓고 상관관계, 인간관계 개념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 강의 내용만으로도 뭐 시간이 부족해서 요 질문을 못 읽었는데 제 강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요 한 문제라도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두 변수의 표본으로부터 추정한 기울기가 0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점이 찍히는 상황,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일반적인 상황이었죠. 이 지문의 핵심은 뭐다? 상관관계가 있어도 뭐가 아닐 수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문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지문의 핵심만 읽어도 이 4번 선지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문에서도 우리가 떠먹여주는 글의 주제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뭐 심화 강의에서 대놓고 설명을 했었고 파이널에서도 출제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부족해서 이 지문을 못 읽었음에도 요거 한 문제는 명확하게 맞췄다라고 하는 수강생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량적 지문이기 때문에 제도도 우리가 발전 수준을 양적인 값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양적으로 단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고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인 값을 부여했을 때 뭐 포용적 제도는 제도 수준 10, 뭐 착취적 제도는 제도 수준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작의 정도도 양적으로 부여하듯이 제도 수준도 양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량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포용적 제도가 더 높은 수준이다. 번영의 역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뒤집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적 역전도 우리가 제도가 미발달했던 지역이 더 발전한다 라고 하는 부분 잘 반영하고 있고요. 제3의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도 이것이 안 되는 판례로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만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17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계량적 추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문도 이제 어느 정도 선지에서 고민하셔야 좀 이해 수준이 그래도 높으신 분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번, 2번, 4번 선지는 사실은 조금 판단하기 쉬운 선지입니다. 반면에 이제 3번 선지와 5번 선지가 헷갈릴 만한 선지이고 특히 이제 지문을 그래도 한 70% 이해하신 분들도 이제 3번 선지에서 속아 넘어갈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번 선지, 이제 기억을 주장한 입장이기 때문에 기억은 누구죠? 과거 유럽인의 사망률이 좋은 도구 변수가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Z와 X 사이에서는 상관관계가 높고 Z와 Y 사이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1번 선지 오늘날 각 지역의 사망률과 1인당 소득 수준 1인당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Y에 대한 변수이지만 오늘날 각 지역의 사망률은 Z가 아닙니다. Z는 과거 유럽인의 사망률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론할 수가 있냐? 이 아제모글루가 재반박하는 부분에서 오늘날 사망률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오늘날 사망률이면 Y와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과거 유럽인 사망률은 오늘날 사망률과는 다른 변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의 논리였죠. 그러니까 아제모글루는 얘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내가 주장한 Z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각 지역 사망률과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의 입장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지도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낸 것인데요. 이제 아제모글루가 두 번째 요건에서 재반박을 해주는 부분에서 Z가 아니라 만약에 원주민 사망률과 같은 경우였으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Z는 과거 유럽인 사망률이지 과거 원주민 사망률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즉 과거 유럽인 사망률과 과거 원주민 사망률은 다른 변수다. 별개의 변수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착 유럽인 사망률이라고 하는 Z와 이 원주민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변수다. 라고 하는 것이 기억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요건에 대한 재반박에서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번 선지를 보시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쟁점에 대한 반박 재반박에서 X와 Z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 제도 수준과 오늘날 제도 수준이 차이는 있겠지만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Z와 X도 상관관계가 높다. 왜냐하면 과거 유럽률 사망률이 과거 유럽인들이 많이 사망한 그 지역은 착취적 제도를 한 지역, 제도 수준이 낮은 곳이고 과거 유럽인 사망률이 이제 별로 없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유럽인들을 많이 받아들인 지역이 포용적 제도일 것이고 과거 유럽인들이 많이 사망한 지역들은 착취적 제도 많이 안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Z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과거 제도 발달 수준입니다. 그럼 과거 제도 발달 수준과 현재 제도 발달 수준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가 이 첫 번째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Z라고 하는 변수는 과거 제도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오늘 제도 수준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냐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는 게 기억의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는 인정하고 있다? 어느 정도 변화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제도와 오늘 제도가 100% 결정된다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제도 수준과 오늘날 제도 수준이 유사하다, 높은 상관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모두 인정하고 있다. 100% 똑같은 것은 아니다. 과거와 오늘날의 변화도 일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3번 선지에서는 결정이라고 하는 100% 굉장히 센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X와 Z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독해하신 분도 순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하기가 좀 까다로운 함정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쉬운 선지이고 5번 선지가 사실 굉장히 추론이 어려운데요. 일단 이제 4번 선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과거 유럽인의 사망률이라고 하는 Z 도구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인과관계의 역인과관계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도구 변수 사용법의 이론적인 원리였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기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역인과관계로 인한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쉬운 선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5번 선지가 사실은 가장 우리가 까다로운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사실 지문에 등장되지 않았냐면 요 기술이라고 하는 변수가 사실은 이제 지문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두 번째 요건에 관련된 우리가 반박과 재반박을 보시면 X와 Z 사이에 X와 Z가 아니라 Y와 Z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냐 있냐라고 하는 쟁점에 대해서 이 오늘날 경제활동, 즉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Y 변수를 의미합니다. Y 변수에 영향을 주는 기후나 지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망률, 즉 Z가 기후나 지리를 통해서 Y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제모글로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Z가 뭐랑 연결된다? 뭐 기후나 지리 같은 것과 연결이 되고, 왜냐면 뭐 기후가 나쁘면 많이 죽을 수가 있고 지리가 안 좋으면 많이 죽을 수가 있는데 길이랑 기후가 또 오늘날의 경제성장과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Z가 얘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반박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후랑 지리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기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정착민의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와 기술이 연결이 되고 그럼 기술이 오늘날의 경제성장과 연결이 되어서 얘와 얘가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후랑 지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을 기술이 해줘서 당시 유럽인 사망률과 기술이 연결이 되어서 Y랑 연결이 되었을 가능성이 지문에는 안 나왔지만 쟁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연결이 된다라고 Z와 기술 변수와 Y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기억을 비판하려고 하는 입장이겠죠.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된다? 기술을 통해서 연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연결 안 되라고 해야 기억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통해서 Z 변수가 연결될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누구의 입장이 될 수가 있다? 기억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 선지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지문에 이 기술이라고 하는 변수가 직접적으로 안 나왔고 기후와 질이라고 하는 것만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까다로운 추론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1, 2, 4번에서 고민하신 분들은 사실 지문을 거의 이해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번, 5번에서 고민했으면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갔지만 5번까지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계량적 추론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8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례를 제시를 해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구변수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적용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만 우리가 그럼 잘 처리해주면 되느냐, X와 Y 그리고 Z라고 하는 도구변수와 이 보기에 나오는 변수들이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우리가 잘 따져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경제학자가 따져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흑인
폭동 수준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오늘날의 흑인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뭔가 폭동이 심하고 안 심하고가 오늘날 소득과 마이너스인 선형관계. 아까 이제 그 원래 지문에서는 제도 발전 수준과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인 양의 상관관계였지만 여기에서는 과거의 폭동의 수준과 이제 오늘날 이제 소득 수준, 그러니까 이제 현재 소득 수준이어야 되겠죠. 요 사이에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그게 정말 인과관계냐? 폭동이 심한 지역에서는 이제 소득이 현재 낮고 폭동이 적었던 지역에서는 현재 소득이 높다라고 하는 원인 결과관계를 입증을 하려고 도구 변수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도구 변수로 사용했다? 우리가 과거의 강우량을 도구 변수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좋은 도구 변수가 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구 변수는 X, Z 사이에서는 상관관계가 높아야 되고 Z, Y 사이에서는 상관관계가 낮아야 좋은 도구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유럽인 사망률이 제도가 포용적이냐 착시적이냐를 보여주는 변수였던 것처럼 과거 강우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폭동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상관관계?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비가 많이 오면 폭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축구 같은 경우는 뭐 우천 취소가 없습니다만 야구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오면 우천 취소를 하는 것처럼 야구도 뭐 이렇게 빠따들고 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했을 때 비가 많이 오면은 폭동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강우량과 과거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가 많이 왔으면 폭동을 덜하고 비가 적게 왔으면 폭동을 심하게 하는 식으로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강우량이라고 하는 것과 현재 소득 사이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은 연결되고 얘랑은 연결되지 않는 도구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과관계의 문제를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원리를 적용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X와 Z, 우리가 1968년 4월의 강우량 도구 변수 Z와 과거 폭동 수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도구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다. 폭동 수준이 높으면 소득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Z라고 하는 도구 변수는 얘랑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얘 X를 통해서만 Y랑 연결된다. 그러므로 좋은 도구 변수다라고 하는 게 3번 선지의 요건, 즉 Z와 Y 사이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요건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서는 과거나 오늘날이나 즉 과거 폭동이 과거 폭동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으로 과거에도 소득이 낮았고 오늘날에도 소득이 낮을 것이다. 어느 지역은 폭동이 심한 지역은 이라고 하는 가설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과거 소득과 오늘날 소득이 뒤집힌다라고 하는 내용은 요 보기의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 제도의 역전, 번영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 나왔던 아제모글루의 연구와 관련돼서는 나오지만 요 보기에서는 과거 폭동 때문에 과거 소득이 안 좋았고 그래서 오늘날 소득도 안 좋다라고 하는 가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뒤집힌다, 과거 현재 소득이 뒤집힌다라고 하는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4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 선지도 도구 변수 기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죠. Z를 가지고 추정한 X 수준과 Y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정해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이 도구 변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만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